그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자체가 자살 외교. 옛날 땐 등신 외교라고 많이 했었는데 이젠 자살 외교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네. 이건 등신의 수준을 넘어서 이젠 국가 자체를 자살시키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살 외교를 하긴 하는데 사실 외롭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갑자기 아베가 끼어들었어요. 아베의 몰래 한 북일 접촉, 뒤통수 맞은 트럼프 격앙이라고 나오는데 일본의 아베 총리가 북한을 몰래 만났습니다. 뭐 여기서 보면은 뭐 북한 사람들 그 납치 문제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사실은 북한 사람들 일본 사람들 납치 문제 이 얘기는 표면상의 문제고 실질적인 건 따로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바로 석탄 밀매에 일본도 개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일본도. 그러니까 일본의 좌파들과 그다음 한국의 좌파, 그다음에 중국 애들이 같이 커넥션을 이뤄가지고 원래 그렇게 그 대북 사업을 했었거든요. 돈 세탁 때문에. 북한에서 돈 세탁하기 좋거든요. 북한이라는 나라 자체가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돈이 그쪽을 들어갔다 나오면요. 돈 세탁하는데 꽤 짭짤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비공개 강의 때도 그런 얘기 했어요. 북한을 통해서 돈 세탁하는 많은 세계의 부호들이 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요. 아베가 왜 저기 우파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한데 여러분 그 아베 이 좌파 사람들 잘 모르면은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아베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네? 아베 수상의 그 외할아버지인 키시노부스케는요 반미주의자였어요. 물론 키시노부스케는 더구나 빨갱이였습니다. 사회주의자였어요. 그리고 반미주의자였어요. 하지만 일본의 4대 제4대 수상인가 전후 했던 인물이라고요. 그게 아베 수상의 외할아버지예요. 그 다음에 그 동생이 정확히 이름이 내가 약간 애매하니까 카토 에사쿠라는 사람이 있어요. 카토 에사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수상이었어요. 그 사람은 뭘 하려고 그랬느냐? 핵 개발하려고 그랬다고. 일본에서. 그러니까 일본이 전쟁 끝나고 나서 얼마 안 된 시점에. 그래서 키시노부스케는 미군 철수를 추진하려던 인물이었고 카토 에사쿠는 핵미사일을 만들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둘 다 실각을 당했습니다. 아마 미국이 마사지를 좀 했겠죠. 그런 집안의 자손이 아베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베를 우파라고 얘기하는 것은 좌파 애들의 무식함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아베를 안 믿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고 그 집안의 내력을 봐야 돼요. 내력을. 그래서 이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도 물론 좌파지만은 아베가 자민당에 있다고 해서 100% 우파라고 얘기는 못해요. 우리나라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뭐 이런 기타 바른당 등등 지금 다 가짜 우파들 많죠 지금. 그런 것처럼 말로만 우파지 실제 우파가 아닌 정치인들이 지금 많이 있다고요. 일본 자민당 내에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베 수상이 북한이랑 교류했던 이유에는 여러 가지 그 검은 거래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이제 또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해리스 주한 대사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났는데 8월 30일 날 예방차 서울시를 방문한 해리스 신임 주한 미국 대사와 박원순 시장과의 면담은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됐다. 그 시민청이라 그러잖아요. 요즘 시청을. 시민청 근처에 주한 대사관 있는 거 아시죠? 주한 미 대사관. 그 가까운 거리예요. 근데 뭐 거의 교류가 없었는데 이번에 가서 만났어요. 근데 만났는데 내용은 비공개합니다. 뭐였을까요? 되게 궁금해. 근데 또 하나 박상기 장관도 또 만났어요. 법무부 장관. 그래서 최근에 이 주한 미 대사가 꽤 많은 우리나라의 강요를 많이 만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좀 봐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아마도 굉장히 큰 영향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미국의 대사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박근혜 탄핵 전서부터 해갖고 지금까지 뭐 대사 지명도 상당 기간 동안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지명된 이후에도 별다른 보여주는 그 행보가 없었는데 이제 슬슬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문 정권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외압이 아닐까라고 봐요. 왜? 비공개로 하니까.
그래서 하는데, 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전히 개념 없는 외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매체 리블린 대통령 방한 타진에서 거부됐다고 얘기 나오죠. 이스라엘이 왜 지금 우리나라에 올려 하겠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스라엘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꽤 높은 겁니다. 총리하고 대통령 두 개가 있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왜 올려 하겠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이스라엘이랑 그렇게 뭐 무역을 뭐 활발하게 교류한다든가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방문하려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북한의 비핵화 때문에 그래요. 북한에서 핵이 개발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란을 통해서 시리아라든가 이런 데 대치는 다음에 이스라엘을 위협한다고. 거기에 핵탄두까지 장착되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국가의 존망은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 개발은 이스라엘하고도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북한의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있었던 북한의 그 석탄 세탁 사건이라던가 그리고 석탄 세탁을 한 그러한 것들이 정황이 발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수사를 못하게 지시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이런 일들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오는 거예요. 설명해봐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왜? 이스라엘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자신들한테. 그래서 한국 정부의 그 대통령을 만나서 대통령 대 대통령으로 탁 터놓고 어떤 일인지 한번 얘기해보자 하려고 했던 건데 이걸 우리나라에서 거절한 겁니다.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서 리비아 대통령 만난다고 했죠. 그런데 리비아 정상회담 실패됐죠. 리비아의 국내 사정 때문이라는데 리비아의 국내 사정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나라 국내 사정 때문인지는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헬리슨 대사의 움직임이 30일, 31일 날 박원순 서울시장이랑 그 다음에 그 법무장관 만났었죠. 그리고 9월 1일 날 이스라엘 대통령 방문을 거절시켰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9월 2일 날 리비아 대통령의 그 간에 하는 그 정상회담이 취소됐거든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쭉 보면은 야 이거는 지금 북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하고 있느냐가 명확히 보이는 거예요. 뭐예요? 친북입니다. 친북 외교 정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친북 외교 정책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굉장히 세컨더리 보이콧에 준하는 아주 엄중한 경제 제재를 당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근데 그러한 거를 감수하면서도 지금 이런 외교를 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겠어요? 그 예전에 그 우리나라에 있었던 주한 일본 대사 무토 마사토시가 얘기했던 책이 있죠? 나는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다. 뭐 이런 책이 있었잖아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처럼 옛날 그 마사토시 그 대사가 문재인이 국회의원이던 시절에 만났을 때 했던 그 소감 그대로죠. 문재인은 모든 질문을 하면 대답을 북한에 관련된 것만 대답한다. 그러니까 모든 질문, 다른 뭐 한일 관계 문제, 위안부 문제, 뭐 독도 문제, 뭐 등등 여러 중국 문제 등 모든 이슈를 질문을 해도 항상 대답은 북한에 대한 것만 동문서답하는 흐르죠. 했었다라는 글이 써 있었는데 정말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지금 북한의 핵 개발 때문에 심각하게 그거를 여기고 미국, 유엔사, 이스라엘 등등 일본 많은 국가들이 계속 한국에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금 외교적 협상을 타진하고 있는데 그걸 전부 거절하고 있습니다. 즉 친북행위를 하는 거예요. 친북행위.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데 거기에 동조해준다는 거죠. 심지어 석탄 세탁까지 해주면서. 이러한 정부가 과연 오래 갈까 하는 거예요. 물론 3년 뒤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자꾸 가다 보면요. 어쩌면은 우리나라는 그 문재인 정권이 진짜 3년은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결론 부분인데 이 요즘 그 좌파 매체들 뭐 이제 공영방송까지 다 좌파 매체가 돼버렸으니까 이런 데서 보면은 유튜브에서 김어준보다 정규제 우파 전성시대가 된까다 해가지고 유튜브가 우파가 장악하게 되었다는 것을 많이 보도하는 기사들을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보는데 저는 그거 많이 봐요. 저는 원래 옛날 때 낙검수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파파이스 뭐 다스비다 등등 지금도 저는 김어준의 한 방송 프로 다 봅니다. 다 보는데
쭉 보면 제가 느낀 느낌은요. 김어준 방송의 시청률이 현격히 떨어졌다 해요. 한때는 그게 100만 클릭도 찍었어요. 100만. 지금은요, 15만으로 줄었습니다. 15만이면요, 다른 우파 채널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 정도 숫자면. 정기제 방송 같은 경우도 뭐 그 정도 여유있게 넘어가는데, 제 방송 중에도 15만 넘어가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김어준의 인지도가 지금 점점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권이 하는 각종 문제 사건, 예를 들어 정봉주의 예전에 미투 사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하여튼 문제 많았었죠.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도 대놓고 그냥 지지해줬잖아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도 그렇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완전히 일방적으로 덮으면서 했다고. 옛날 때 이명박 대통령 때 비리 사건을 들추면서 뭔가 정의의 사도처럼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김어준이가 인기를 얻었던 것이었지, 김어준이 말하는 그 자체가 인기가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즉, 우리나라 국민의 기본 정서 속에 깔려있는 부정부패라든가 부정의에 대한 폭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용기를 칭송해 준 거지, 그냥 김어준이 하는 말 자체를 모든 사람들이 맹신하듯이 믿는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방적인 정권 찬양적인 말을 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인기가 떨어진 겁니다. 옛날 때 좌파들이 그거 비난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비난했던 거를 지금 자신네들이 하고 있는 거죠.